오늘의 강의 제목이 건축가가 짚어주는 한옥 스텝 바이 스텝이고요. 그 한옥을 짓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한옥에서 살고 계시는 분 여기 오셨어요? 또 두 분 오셨고 지을 생각 있으신 분도 계신가요? 그렇고요. 나머지 아마 그냥 관심 있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좀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전 독일에서 왔지만 어머니가 한국 사람입니다. 파독 한우사이시고 전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한국하고 이 가족 관계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관심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인보다 그냥 통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어번 디테일 건축사 사무실이고 저는 지금 한국 동기하고 공동 소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옥 많이 하는데 일반 건축도 같이 설계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강의는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왜 한옥에서 살고 싶은지 이런 생각 함께 하고 단독주택 아파트, 양옥, 한옥 이런 요소들 비교를 하면서 할 거고 한옥으로 마음 먹었으면 또 신축할 수 있고 리모델링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설계부터 이제 시공까지 그 프로세스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설계 사례로 조금 소개하고 그 하면서 어떤 문제,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건지 또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한옥에서 살고 싶을까 이 생각을 하면은 저희 사무소 경험으로는 두 가지 케이스 보통 있습니다. 우선 조금 나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이 보통 어릴 적 한옥에서 산 적이 있고 아마 50대 후반 60대 정도만 봐도 많이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세요.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자식들이 다 크고 뭐 장가 시집 보내고 이제 제2 인생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릴 적 한옥에서 살았는데 물론 뭐 겨울엔 춥고 여름은 덥고 관리도 힘들고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몇 번 들었던 얘기, 겨울 때 물 한 잔 닥치에 올렸으면 아침에 얼려 있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불편했지만은 뭔가가 집이었어요. 그리움이 뭔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생활이 편하지만은 뭔가가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이 한옥에서 산 적 없지만 한옥이 이쁘네. 이제 SNS, 뭐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이런 거 인터넷에서 많이 발견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주들 중에 또 30대 이제 그 앱 개발로도 좀 돈 잘 버시고 이제 그런 거 좋아하셔서 진짜 인스타그램 많이 보고 한옥 좋아하게 되시고 또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나누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공동으로 우리가 뭔가 문화적인 갈증이 조금씩 생긴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냥 개발하느라고 막 정신없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일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여유도 생기고 뭐 그런 거 뭔가 빠져있는 느낌 사람들이 지금 받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도 일제시대도 겪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와서인지 이제야 그런 거 다시 찾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한옥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가 뭐랄까요,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 우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도 서구화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것이 뭐지? 많이들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 중에도 한옥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이 또 왜 중요한 건지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기본적인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아파트는 저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변리성 우선 있고 투자의 가치가 있겠죠. 이제 매매도 쉽고 대출 받기도 쉽고
사실 우리 사회 시스템 다 아파트 위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들 중에도 단독주택 하고 싶었지만은 대출을 못 받아서 그냥 아파트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아파트 그냥 단순하게 선호해서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근데 아파트라는 거 뭐랄까요, 전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거의 전 세계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실패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쪽 보시면 아파트를 지어서 결국 다 사회적 문제에 몰려있는 동네 돼버리고 거기 투자할 가치도 안 생기고 다들 포기했어요. 잘 안 지어요. 근데 정말 우리만은, 그리고 동양에서 물론 조금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은 좀 또 덜하고 뭐 홍콩이나 밀도 있는 데는 물론 아파트 좀 짓는데 아마 한국만큼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적으로 보면은 원래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했던 개념이었어요.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생가, 우리 가족의 집, 얼마나 중요하길래 토지라는 그런 중요 소설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집이라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에서 아파트 문화가 왜 이렇게 발달했을까? 왜냐면 아파트라는 거 가만 보면은 그냥 소비하는 그 물건 같아요. 자동차나 컴퓨터처럼 돈이 생기면은 그냥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브랜드, 더 나은 동네, 교육시설 더 나은데 이사 가잖아요. 아마 대한민국만큼 사람들이 자주 이사 가는 나라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편하지만은 나만의 집은 아니고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이사 가면은 적은 문제 하나도 없고 편하죠. 근데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요새 그 인테리어 붐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 집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자기 특색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걸로 만족하면은 저도 반대할 거 없고 좋아요. 그렇게라도 조금 자기 분위기 맞게끔 하고 살고 싶은 공간 만들면 괜찮은데 그래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는 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길래 다른 거 할 수 없지 않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물론 단독주택하고 비교하면 맞는데 재개발 보면은 밀도 높은 동네들이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은 후에는 보통 인구 밀도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4, 5층의 다세대 지역들이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아요. 물론 문제가 많기는 하죠. 뭐 주차 문제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반지하 문제도 그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저렴한 주거 공간이 없어지면서 넓고 이제 비싼 아파트 생기면은 어차피 저렴한 공간 필요한 사람을 위한 개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 한번 보자면은 우선 나만의 집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외부 공간 있는 거, 마당이 있는 거. 저 개인적으로도 꼭 너무 마당을 막 늘 갖고 싶어서 지금 삼양동에 좀 저렴한 집 하나 사서 그냥 고치고 있어요. 한옥은 아닌데 그래도 한옥 요소 좀 넣고, 저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마당이 그리워서 이제 시골 마을에서 커가지고 독일에서,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깜빡했는데 아파트에서 많이들 이제 위아래로 다 사니까 층간소음 생각보다 엄청들 스트레스 받아요.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 다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락 와서 너무나 시끄럽다, 왜 이렇게 막 쿵쿵 걸리냐. 저 그 같이 사무실 운영하는 최지 소장도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제 아이 있는데 전체 바닥 이렇게 그 방음 소재 막 깔려도 거의 막 며칠에 한 번씩 연락이 왔대요. 아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없죠. 예. 근데 우선 신용적인 것을 봤을 때 우선 매매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대출 받기도 어렵고, 저도 집 샀을 때 그때 알게 됐어요. 단독주택
방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 개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확 내려가요. 방 하나에 4천만 원이나 빠져요. 또 뭐 40%만 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이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으면 솔직히 단독주택 꼭 맞는 형태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뭐 자기 집 있고 마당 있고 뭐 사람마다 그런 주거 형태로 살면은 아마 그 땅에 대한 소비가 훨씬 크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앞으로 많이 줄어들 텐데 이런 문제 조금 풀지 않을까? 또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거 있어요. 관리가 힘들 것 같다. 물론 단독주택 관리를 해야겠죠. 아파트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근데 아파트에서 해결되는 거 우선 우리도 돈 내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도 돈 내면 다 해결이 돼요. 비슷하게. 단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그거는 알아야죠. 그리고 인식 차이, 서양하고 비교하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 건축 자재 마트 정말 곳곳마다 있고 봄만 되면은 사람들이 주르륵 나가서 뭐 자재도 사고 집 관리는 취미 하듯이 해요, 사람들이. 단독주택 관리가 힘들어서 싫다? 저 그냥 그런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도시에서 살고 싶다. 뭔가 이렇게 다 이제 시설 다 있고 그런 이유는 많이 들었는데 독일에서는 관리 때문에 싫다고는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많이 들리지만. 그래서 인식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독일에 있는 건축 차저마트 이미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잠깐만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건축이라는 거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거 미국에서 연구 결과 나온 그래픽인데요. 사람들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 연구를 했더니 건축물 안에서 거의 87%의 시간을 보낸대요. 그 중에는 아마 사무실하고 집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남는 시간 아마 안에서 안 보내지만은 그래도 주변에서 건물들이 있는 환경에서 보낼 거 아니에요. 건축물 없는 데 가려면 완전 자연 속에 안 가면은 그런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건축이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거의 24시간 영향을 미쳐요. 건축의 영향을. 그래갖고 우리가 집 살 때 제 1위 이유가 투자가 된다는 거?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집이라는 거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살기를 위한 거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에서 보통 태어나지만 보통은 옛날엔 같아선 뭐 집에서 태어나고 크고 엄마 아빠한테 교육받고 밥 먹고 자고 싸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인간적인 모든 일 집에서 해요. 근데 그거를 1등으로 그냥 했을 때 투자예요? 돈 벌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그러면은 양옥하고 한옥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둘 다 단독주택이라서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이제 같은 장단점을 갖고는 있는데, 근데 디자인 한번 보자면은 양옥은 우선 완전 자유롭죠. 좋아하는 소재, 좋아하는 지붕 형태, 지붕 형태는 이제 지구 탄핵 이런 거 있으면 정해져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자유롭게 이제 디자인 가능하고, 한옥은 그거하고 조금 달리 정해져 있는 틀에서 이제 하는 거죠. 어차피 기둥을 심고, 석가래 올리고, 지붕 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래도 한옥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능력 있는 설계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런 요소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단가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 한옥이 거의 2배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한 5년 동안 우리 평당 단가 물어보시면은
한 1200에서 이제 2000으로 올라갔어요. 좀 진짜 폭발했어요. 근데 양옥도 비슷하게 그때 같아선 한 600 정도면은 괜찮게 지낸다 했으면 지금 양옥도 1000만 원 넘습니다. 근데 그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전 세계적으로 다 상승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지금 선진국 될수록 위목으로 보험도 들어야 되고 등등등등 인건비 절이나 이런 것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 한옥은 서울에서 지으실 때 지원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1억 5천까지 제가 지금 잘 알아봤으면 그것 중에 순지원금도 있고 무이자 융자도 있는데, 근데 무이자 융자 한 2천 정도 범위였던 것 같은데 이건 좀 만일에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단가 차이 조금 줄어들어요. 없지는 않지만은 도움이 되는 지원금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하는 거는 우선 단독주택 어느 집이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단 한옥은 특히 목재는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특히 그 고택 같은 경우는 처마가 완전 길게 뽑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1m 넘고 1.2m 넘고, 그래서 처마를 길게 뽑아가지고 구조 완전히 안전하게 비바람이나 이런 거 심할 때 그렇게 했는데, 도심 속의 한옥은 어쩔 수 없이 처마가 짧아집니다. 북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가끔 정말 400, 300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빗물바지 설치하면 조금 나아지지만은 그래도 비바람 들이칠 때가 고택보다 좀 많기는 해서 관리는 해야 돼요. 이제 확인해야 되고, 썩은 데 없는지 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도 넣었습니다. 근데 단독주택도 만일은 목재로 지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다고 여기서 놓은 거예요. 이제 그 짓는 방식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그냥 한 2, 3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칠 진행하면 되니까 그냥 업체 불러서 칠하고, 그리고 설계 잘해서 우선 한옥 선정되시면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를 위한 지원금. 예. 면적은 같은 대지에서 만일에 한옥 짓거나 양옥 지었을 때 보통 한옥이 조금 더 작게 나와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용적률 얼마인지, 건폐율 얼마인지 그에 따라서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한옥 지었을 때 한 번도 그거 채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중전마당 거의 늘 있고 처마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면적 한계가 되는 거 생겨요. 근데 여기 한번 스케일 한번 조금 비교하자고 이거 넣었어요. 왼쪽에는 우리 광교에서 설계한 단독주택이고, 오른쪽에서는 이거 은평 한옥마을에서 우리 처음 거기서 설계할 때 지었던 그 휘게라는 아담한 작은 한옥이에요. 지금 보시면 물론 그 광교에 있는데 대지가 조금 훨씬 컸는데 건축 면적도 훨씬 커요. 이제 여기는 146제곱미터이고 휘게는 74.45, 그러니까 20평 조금 넘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근데 둘 다 4인 가족들이 이제 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훨씬 크죠. 이제 단면만 보셔도 이거 같은 스케일이거든요. 이 양옥이 훨씬 크다는 거 여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휴게소 구경하고 사람들이 이거 몇 평이에요? 물어봤을 때 여기 집이 21평이에요 얘기해 줄 때, 네? 훨씬 클 줄 알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고민해봤어요. 한옥이 왜 면적에 비해서 넓게 느껴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한옥이 외부하고 늘 소통하는 건축이에요. 마당, 중정마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청에서 보통 열려 있고, 뭐 부엌이라든지 방이라든지 다 소통해요. 그래서 늘 외부랑 뭔가 인식하면서 같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 답답함 좀 아마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옥의 비율. 정말 오랜 역사 세월에 우리 전달받은 미학하고 비율 담겨져 있어요.
사람 위주로 비율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머름 뭔지는 아시죠? 이제 그 창호를 열었을 때 밑에 나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닥에 앉았을 때 딱 이렇게 발꿈치 올릴 높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 몸에 맞춰 있어요. 한옥이. 그것도 있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소재, 나무, 한지 여기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 한지를 통한 은은한 빛도 아늑한 분위기 만들어서인지 좁다 답답하다 한옥 들어가면 그래서인지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뭔가 욕심만 버릴 수 있으면 꼭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해요. 예. 근데 그 수납 공간 문제가 안 된다고 그것도 아니긴 하죠. 그래서 우리 늘 한옥 하면은 신경 엄청 써요. 뭐 창고도 주거로 하든지 다락도 뭐 어디 설계하든지 붙박이장 등등 이제 다 신경 안 쓰면은 또 부족하게 되니까 그렇게 신경해서 보통 설계를 합니다. 네, 이 양호 같은 경우는 지하도 크고 공간도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죠. 예. 처마까지 그 건폐율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처마는 거기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면적 기둥 안에서 공간만 하면 돼요. 근데 처마는 길이 한계가 있어요. 그 일반 건축 반 미터이고 한옥은 등내로 더 길게 해도 됐던 것 같은데 하여간 빠지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민해서 한옥으로 짓기로 했다. 여기서 봤으면 이제 신축할지 리모델링 할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따지면은 왜 리모델링 할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비교하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우선 신축할 때 물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옥은 조금 정해진 레퍼토아에서 하는 건데 뭐 기둥 심고 그 칸 안에서 이제 공간이 생기고 뭐 지붕 올리고 그래도 그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신축할 때 리모델링 하면은 정해져 있는 틀에서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다양한 가능성 있어요. 기둥이 있어도. 그 다음에는 단가, 집 고쳤을 때 싸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한옥 상태가 괜찮고 진짜 내부만 조금 하겠다 하시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된 집 완전히 고치기 때문에 보통 기와 다 내리고 흙 다 내리고 썩은 부분 다 교체하고 벽재도 다 새로 하고 거의 신축하고 비슷한데 그러면은 뼈대 정도는 이제 그 구입에서 조금 빠지지만 대신 폐김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대수선은 더 싸지지는 않고 이외로 조금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간 간략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당 단가가 최소 2천 정도 요새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하려면 아마 더 저렴하게 하겠다 하는 시공사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하는 퀄리티로 지으려면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지원금 여기서 조금 더 나오는 이유가 이제 한옥 보존 구역에서 하시면은 서천, 북천 같은 데서 하시면 지원금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1억 8천까지 받으실 수 있고 단 제가 여기서 이것 중에 지금 지원금 얼마인지 그 무이자 융자 얼마인지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서울시 페이지로 가시면은 다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리는 뭐 크게 차이가 없고 근데 단열이나 이런 면에서는 대수선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뼈대만 남기고 다 새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축하고. 지하는 근데 리모델링 할 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사실 뼈대는 다 해체하고 지하하고 다시 설립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유가 보통 이제 그 밀도 있는 북전이나 서천에서 했을 때 지하 파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은평 같은 경우, 은평 한옥마을 이런 데서 신축하시면은 훨씬 쉽게 지하 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검토를 해야 되고,
은평 한옥마을에 이런 데서 신축 동네에서 보통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가장 리모델링 할 때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신축할 때 건축법에 그냥 맞춰서 설계하면 돼요. 근데 이런 옛 동네에서는 정말 문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부동 같은 경우 우리 이따가 사례로 나오는데 대수선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있었어요. 근데 현황 측량하니까 현황 측량 꼭 하셔야 돼요. 시작할 때.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진짜. 그 집도 현황 측량 시작할 때 했더니 집이 골목에 나와 있었어요. 기둥들이. 그래서 딱 보니까 뒷집은 그만큼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집을 잘못 지었던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측량할 때 그 지정점들이 있잖아요. 그 전체 동네가 그거 밀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구청 담당자도 네, 제부동 여기 밀렸어요. 근데 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갔더니 물어봤어요. 이런 사항인데 지원금 가능하냐? 수선으로 하시면 가능해요. 하더라고요. 근데 구청 가서 확인했더니 왜냐면 서울시에서 지원금 받지만 접수는 구청에서 해야 돼요. 근데 구청 가서 확인했더니 이렇게 현행법하고 어긋난 집은 접수를 못 받는다. 지원금 못 받아요. 그래서 못 받는 집이 태반인가요? 네, 많아요. 그래서 그 집은 어쩔 수 없이 신축으로 바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살려야 되는 한옥들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원금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에 지원금 없이 수선만 하겠다 하시면 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있는 집 고치면 되는데, 근데 집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긴 한데 이따가 사례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리모델링 할 때 왜 리모델링 굳이 해야 될까? 이거는 우선 좀 큰 것 같아요. 정말 옛집 고쳐서 거기서 나오는 맛, 신축할 때 맞출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막 이렇게 휘어진 목재라든지 이런 거 지금 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목재가 조금씩 이제 진해지고 거기서 나는 맛, 사실 갈라진 부분들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맛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도 큰 것 같아요. 북촌은 요새 너무 관광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 때문에 희노애락진 거 조금 꽤 됐지만은, 근데 서촌에 이런 동네 제가 봐도 굉장히 좋아요. 사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우리 제부동 건축주들도 거기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 집에서 이제 재택도 딱 그때 코로나 퍼져가지고 재택도 거기서 많이 하고 그 동네도 즐기시고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거 선호하는 사람들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주의사항은 집이 멀쩡한 것 같네 생각을 하시면은 숨어져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인테리어 해체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겉에서 멀쩡해 보이지만은 안에서 썩은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보통은 많이 고쳐야 된다. 지붕까지 정말 많이 교체하고 이래야 되겠다. 감안을 하고 시작하시는 거 맞아요. 두 번째는 이거는 얘랑 관계가 있는데, 살고 싶은 동네 보통 땅값도 비싸죠. 진짜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저도 서촌에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동네가 너무 좋은데 뭐 그냥 현실이고, 그리고 강조 이미 했지만 이거는 꼭 해야 돼요. 필수예요. 현황 측량. 설계사무소도 이거 없이 설계 시작하면은 경험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대부분 집들이 이거 위반 부분이 있고, 우리 제부동 한옥만큼은 보통 아니어도 그러니까 보통 달아낸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동네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법이겠다 생각하시는 거 안전해요. 대부분 불법이고
만일에 집 이제 고치셨을 때 헐어야 돼요. 수선으로 하시면은 살릴 수는 있어요. 이제 수선은 이제 그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수선 하는 순간에 없애야 돼요. 예, 불법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인허가 받기도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져요. 우리 최분홍 한옥 2년 넘었었어요. 설계 시작할 때 입주까지 거의 2년 반 걸렸어요. 20평 쬐끄만한 한옥이.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누가 이건 조금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 오시면 우리 지금 유효를 해요. 왜냐하면은 단 한 번도 우리 미리 검토를 했을 경우 그 집을 산 경우 못 봤어요. 왜냐면 문제가 드러나요. 이런 거 가능하고 이런 거 안 가능하고 이런 공간 쓰실 수 없다. 아 그래요? 그럼 안 사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도 그거 시간도 많이 들여서 해야 되고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거 유효로만 해드립니다. 근데 제 개인 생각인데요. 좋아하는 집 있으시면 제일 중요한 거 가서 이 집 너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사세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맞춰서 하게 돼요. 그리고 만족하게 사세요. 네. 근데 이런 거 있다고 말씀 꼭 드려야 된다고 저 생각했어요. 자, 한번 신축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우선 이런 법적인 문제는 훨씬 괜찮은 거죠. 왜냐면 그냥 적합하게 설계하면 돼요. 간혹 가다가 뭔가 놓치고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창호 하단선이 2층 같은 경우는 1.2m 돼야 되는데 그거 사실 너무 값하고 높아요. 그럼 안 할 때 준공 때 막 요구를 해요. 여기 난간 설치하라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심의 때 뭔가 걸리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대수선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지하도 보통 문제 없고, 뭐 이런 동네에서 하시면. 근데 옛집 같은 맛은 안 나겠죠? 새로운 목재 보통 빤빤하고 뭐 깨끗한데 그런 거 원하시면은 여기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 많이들 면적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갖고 2층으로 많이들 지어요. 우리도 2층으로 이제 설계하고 지었는데, 근데 그건 정말 조심스러워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은 문제가 생겨요. 하자가 생기고 비바람으로 인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꼭 1, 2층 사이에 그 눈썹 점화를 지붕 거기 설치를 해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가보시면은 이런 층 사이에 점화가 없는 경우는 동판 같은 거 나중에 씌워 덮고 이런 거 많이 보여요. 이 문제 때문이에요. 네. 그런 거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설계 잘 하면은 피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한번 한옥 지었을 때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한옥 짓고 싶은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럼 땅이나 한옥을 구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시공, 입주해서 행복하게 살기까지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거기는 우리 은평에서 처음 설계했던 회계에서 건축주 초대하셔갖고 바비큐 했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주거 홍대 고민하시고, 뭐 한옥 가실지, 단독주택 뭐 양호 가실지, 이거 양호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신축 가실지, 리모델링 가실지, 기존에 있는 한옥 사실지, 땅 사실지, 그 다음에 이것부터 이제 볼게요. 설계자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시공하셔야 되고, 또 입주. 이건 잘못 들어갔고. 우선 설계자부터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물론 저는 건축가이고 설계사무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첫째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우리 설계도 해요 말씀하시는 시공사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건축가로서 그거 보면은 설계 밀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하는 거 낫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보통 설계하고 인허가만 어디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뛰어난 설계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래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셔라 뭐 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근데 건축가 입장은 우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계는 한옥에서도 생각보다 중요한 거 강조를 하고 싶어요. 뭐 한옥에서는 뭐 다들 기둥 세우고 뭐 한식장구 끼고 기범 올리면 이쁘잖아요. 생각들 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에요.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공간이 협소하고 동선도 잘 풀리지 않으면 꼬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능력이 있는 한옥 경험 있는 설계자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괜찮은 설계사무소 꼭 찾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자기 취향하고 맞는 사무소를 찾으셔야 돼요. 그 보면 볼수록 아시겠지만 그 한옥도 다 스타일 다르고 느낌 다 설계사무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로 우선 지인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잡지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이제 월간 한옥에라든지 아니면 여기 한옥문화에서도 뭐 잡지 내고 아니면 SNS 신문 기사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뭐 그 태그만 이제 찾으면 한옥 아니면 한옥 인테리어 찾으면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 찾아서 여기서 어디 했을까 알아보시면 그 설계자 아마 알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알아내셨으면은 홈페이지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대부분 사무실들이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 프로젝트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거 구경하세요. 그래서 집 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뭘 하는지 보시고 여기 내 취향하고 맞다 생각 드시면은 거기 한번 연락하세요. 연락하셨으면 잠깐만요. 지금 이 페이지에 네 연락하셨으면은 대부분 사무실들이 이런 기본 미팅 무료로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셔서 아마 미팅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미팅 하셨을 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왜냐하면 설계는 생각보다 길어요. 아마 1년 후딱 가버려. 그래서 1년간 자기랑 맞는 거, 자기 칩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조금 불쾌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지면은 좋은 설계도 안 나오고 아무리 프로젝트 마음에 들어도 저거 느낌이 안 맞다고 생각드시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뭔가 나랑 스타일도 맞아야 되고 이 소통이라든지 이제 인간적인 느낌이라든지 맞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설계비도 물론 보셔야 되고 이제 그 가능한 금액에서 가능할지 설계비도 아마 생각보다 좀 들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한옥 한 채 설계하면은 1년 훅 가버리고 그리고 물론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어도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직원도 월급 줘야 되고 월수도 내야 되고 경비도 나가고 저도 아직까지 아마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월급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진 않아요. 예. 그래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는 일이 진짜 많아요. 도면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라든지 심의 처리라든지 정말 할 일이 한옥이 많아요. 예. 그래서 설계비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설계 범위 뭐가 들어가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 설계비는 기본 설계 인허가까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인테리어 설계까지 하는 건지 우리 같은 경우는 나눠서 계약을 하는데 거의 다 인테리어 설계까지 맡겨요. 인테리어 설계 뭐뭐 하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내부 구성 이제 기본 설계는 화장실은 변기 여기 뭐 세면대 여기 문짝 여기 그 정도 한다면은 이제 인테리어 설계는 그냥 어떤 세면기 놓는지 그냥 탑볼인지 뭔가 벽걸이인지 그 수전 뭘 쓰는지 타일 뭘 하는지 이건 다 같이 선정해서 골라요.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건축주도 보고 그리고 잘하면은 3D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하고 그것도 일이 생각보다 많고 잘 나오려면 중요해요. 그래서 설계 범위 뭐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간, 보통 소비하는 기간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근데 여기 여기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일을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인지 상세하게 하니까 시간 소비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짧은 기간 안에 밀도 있는 설계를 못 해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조금 큰 사무소 같은 경우 이제 이름 있는데 있고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를 소장들이 직접 진행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담당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이제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회사 안에서 경험 많고 담당자들 경험 많을 수 있으니까 단 이것 때문에 누가 담당할지 그 담당자하고 그거 맞는지도 한번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공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면은 아마 조금 알아보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혹시 어느 시공사하고 주로 하는지 거기 따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가능한지 등등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는 거 좋은데 근데 만일에 시공사까지는 못 알아보시면은 꼭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좀 프로젝트 많고 좀 괜찮은 그 한옥 많이 짓는 회사들 설계 사무소들이 보통 추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비수로 안 보셔도 되는데 하여간 생각 있으시면은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도 그 사무실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 좋습니다. 한옥 얼마나 한 건지. 근데 젊은 건축가한테 이거는 어렵긴 해요. 우리도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희게 그 쬐가만 한옥 정말 그때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제 개업을 했고 일을 따야 되는데 일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다행이었던 거 우리 시작할 때 이제 시공사하고 같이 사무실 한옥 사무실 고쳐서 쓰다가 우리가 그 정체성 안 생겨서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쓰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 한옥이었는데 그거 글 쓰고 올리고 건축주가 그거 보시고 연락하셨던 거예요. 근데 한번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그렇게 경력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없는데 왜 어떻게 우리를 믿고 맡기셨느냐? 국가에서 오래 근무하고 보고 이거 국가 건축 다녔는데 거기서 한옥도 많이 하고 그런 데서 오래 다녔으면은 잘 할 수 있겠다 믿음이 갔대요. 네. 하여간 거기도 수월하게 잘 되고 왠지 잘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또 젊은 사무소한테도 조금 그렇긴 해서 이 뒷소리도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리모델링이면은 조금 그 경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신축보다 더 조심스러워서.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우선 이거 그 시공사들이 보통 이제 설계사무소만큼 자기 프로젝트 올리고 이런 거 조금 덜 한데 그래서 이 경우가 많아요. 보통 지인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 그래서 퀄리티 보장 보시려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 그 시공사가 그 지었던 집에서 사는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만족하느냐, AS 잘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그 시공사들이 대목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종괄적으로 봐주고 대목은 그 이제 목공만 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대목 선정하는 거 관심 많은 사람들이 대목 알아보고 오는 경우 가끔 있어요. 꼭 이 대목하고 하고 싶다. 너무 마음에 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 대목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하고 가능을 해요. 그러지 않을 때도 사실 우리도 추천을 드려요. 이 대목하고 우리 굉장히 경험이 좋았다. 그런 거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체크리스트로 한번 보자면은 이거는 꼭 하나가 낫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도급공사할지 직영공사할지. 직영공사가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방법인데 근데 보통 시공사들이 대리인으로 운영을 해요. 요거는 그 면적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그거 100제곱미터였던 건지 200이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도급공사라는 거 이제 시공사가 정해진 금액에서 도장을 찍고 그 금액 안에서 짓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선 비용이 한계가 있으면 이거는 나을 것 같은데 생각하실 텐데, 제 개인 경험은 물론 비용은 이거 나을 수는 있지만 퀄리티는 보통 이거가 나요. 제 집도 지금 제가 스스로 지금 공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버 많이 됐는데, 근데 다 왜 오버가 되는지 직접 지금 보기 때문에 인건비로 다 나가고, 근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 지금 있는데 잘 하려면은 이틀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급은 어떻게든 끝내야 되니까 이게 뭘 하셔라 말씀드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부분은. 네, 좀 그렇고. 그럼 이것도 있어요. 이제 담당자 현장 소장도 한번 봐야 되고, 근데 보통 조금 괜찮은 시공사들이 좀 괜찮은 현장 소장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누가 하는지 한번 인상받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법인으로 시공하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종합건설사 있고, 그냥 일반 법인 있고, 개인까지 하기는 해요. 그래서 바로 봤을 때, 개인은 아니지 않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 개인 경험이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한 분이 개인으로 하시는데, 저분만큼 퀄리티 나온 데가 없고, 저분 A에서 정말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셔가지고, 달려서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들 이거 불안해서 안 하고 싶은데 이해는 해요. 네, 왜 그런지. 회사가 뭔가 이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병당 공사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좀 비싼데 왜 비싼지 그러면은 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진짜 퀄리티가 높구나 하면은 그것 때문이고, 근데 여기도 이 부분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게, 말씀드렸던 그 개인으로 하시는 분 회사로 하다가 그거 이제 안 하시는 이유가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갔대요. 이렇게 한옥 한 채 지으면 작은 집인데 경비가 그 정도 나가면은 비용은 경쟁할 수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데는 이제 종합 건설사를 만들어서 큰 프로젝트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견적 받으면은 너무 높은데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거기 조건 너무 많아요. 보험도 이거 의무로 들어야 되고 직원도 몇 명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경비가 커져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삼청동에서 200제곱미터 넘는 양옥 플러스 한옥 그거 하는데, 이곳 200제곱미터 넘었을 때 종합건설사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규모가 안 맞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에요. 네. 왜냐면 그런 큰 회사가 이제 경비랑 이런 거 다 올라가서 이거 우리가 좀 법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가 지금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보통 설계사들이 경험이 있으면 조금 그 이야기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도 경험 안 좋으면 다시 안 해요. 그동안은 그런 경우 거의 없었지만, 근데 요번에 하는 것도 우리 삼청동 프로젝트 종합건설사 필요해서 처음 한번 다른 분하고 하는데, 처음이죠. 우리도 그래도 주변에 조금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제 괜찮다고 봐하게 돼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예. 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좀 죄송한데 시간 저도 한번 시간 봐야겠네요. 50, 아직 괜찮네요. 잠시만 물 한 잔만 더 할게요.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고. 설계 기간들 물어보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가끔 의뢰가 오는데, 우리가 지금 포맷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기간, 예상, 이제 필지 어딘지 포맷을 먼저 한번 받고 검토하고 답장하고 미팅 진행한 방식으로 지금 하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뭐 한 달, 두 달 설계하고 한 달, 두 달 시공하고 입주 가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물 나요. 기본 설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두 달 안에 끝난 적 없어요. 최소 석 달이고 보통
4개월 또 길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만족할 때까지 보통 진행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넘었으니까 이제 주거 비용 내셔라 이렇게 안 하니까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 설계할 때 우선 벽면 구성 잡고 이제 그 대청 여기 뭐 안방 여기 대문 칸 이런 거 우선 잡고 그리고 탄임형까지 작성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모양 나오는 건지 그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보통 한옥심이 들어갑니다. 한옥심의에서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데 왜냐 한옥심의에서 실시설계 부분 일부 요청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뭔가 잘못 먹었네. 그래서 조금 겹치기는 한데 그래도 뭐 기본 설계한 다음에 이제 한옥심의를 하는데 이것도 시간 소비가 꽤 걸려요. 왜냐면은 심의 전에 진행하기 3주 전에 접수를 하고 심의 진행하고 일주일 후에 그럼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거만으로는 한 달인데 이거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PPT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저것 서류도 넣어야 되고 좀 일이 많은데 다음에 이거 접수하고 우리 보통 CC 설계로 넘어가요. CC 설계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인테리어 설계도 하고 그 인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그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사항이고 이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사항 조금 간단하고 허가 받았을 때 그 외주 업체, 그러니까 설비, 전기 등등 우리 외주 도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도면을 보내고 그 전문 업체 각별 이제 도면을 받아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시간 소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인허가하고 뭐 인테리어 그러니까 실시 설계하고 인테리어 설계도 아마 조금 뒤에 시작하면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도 필요해요. 인허가는 보통 수월하면 한 달에 끝나는데 거기 그 처리 기간은 2조거든요. 근데 2조에 끝나는 거 보통 아니고 그 공무원들도 검토를 하고 보통 그 보안 사항이 떠요. 그럼 보안 접수하고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최소한 한 달에서 허가가 날 수가 있는데 허가가 났으면 또 그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시간 소비 생각보다 많이 돼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심의도 봐야 되는 경우 생길 때가 있어요. 이따가 그 제부동 한옥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후딱 1년 가버려요. 설계를 하고. 예. 그리고 이거 짐이 있고 내부 공상 설계 재료 및 예. 그래서 이것도 다 하고 이제 인허가 하고 이거 늘 무슨 일이 생기지 모르니까 플러스 알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년 정도. 그 다음에 시공 이제 들어가죠. 착공 처리됐을 때 한옥 갈 때 나무 미리 준비를 하는 건 좋긴 해요. 그래서 이거 시간 많을수록 좋은데 그리고 대목 미리 선정하면은 또 미리 하고 그러니까 늘 딜레마가 보통 계약을 해야 이제 이거 할 텐데 이거 시기가 그러니까 다 끝나고 하면은 또 시간 후딱 가버려요. 그래서 만일에 전 2년 3년 시간 있다 하면은 다 뭐 무리 없이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봐서 이거 대목 선정 먼저 하고 어떤 분들이 미리 대목하고 가계약해서 뭐 나무 미리 하고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가능은 한데 하여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착공은 보통 봄이나 가을에 해요. 이거 뭐 아시겠지만은 뭐 여름에는 장마 전에 지붕까지 올리거나 가을에 하면은 겨울 전에 이제 실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것도 늘 조금 못 맞출 때가 있어요. 이제 심의가 뭐 떨어지고 재심이 나거나 아니면 인허가 문제가 생기면은 시간 가니까 그래도 우선 시작하고 뭐 장마 오니까 위에서 덮고 근데 비용이 올라가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가장 좋은 거 늦가을에 이제 기초만 해놓고 나무 준비하고 봄 되면은 확 목공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가을에 착공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기초 만들고 기다렸다가 해야 되니까 길어지죠. 그러면 이거 6개월 안에는 못하죠. 근데 공사 과정 봤을 때
제일 낮기는 해요. 우리 경험상. 그래서 시공도 보통 거의 6개월에서 10개월 가끔씩 또 뭔가 있을 때 길어지고 딱 보셨을 때 이 정도 시간이 소비가 돼요. 네. 여유 있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집 이제 완전히 제대로 고쳤을 때 설계해서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거 단순하게 고치는 거 별도의 별도의 사항이죠. 네. 첫째 사례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옥인동에 있는 한옥이었는데 수선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받고 진행했고 그리고 2021년 우수 한옥 선정됐습니다. 이 한옥이 6.25 이후 53년도쯤 그때 지어진 한옥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때 그 당시 한옥이랑 그 일제강점기 한옥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 대표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셨을 때 이런 대문 들어와서 부엌 있고 위에 부엌 위에 이런 다락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서울에 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한옥이었어요. 도시 한옥이었습니다. 이거 원래 그 평면입니다. 처음 우리 그 실직해서 그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골목이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마당 있고 잔독대도 있었고 대청 여기 방 2개 있었고 별도 방 하나 여기도 별도 방 하나 부엌 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한옥도 보통 또 막 임대 많이 주고 해서인지 뭐 이런 거 아마 따로 사람한테 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살려면은 사실 여기 뭐 내부에서 동선 되는데 부엌 가려면은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고 진짜 예전 한옥처럼 동선은 마당 통해서 돼 있던 거예요. 이거 그 평면이었고 그래서 이 정도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지금 안 좋아 보이는데 이 한옥은 상태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 목재가. 그래서 여기 뭐 중간에 한번 창호 교체했죠. 그리고 여기도 교체했고 근데 우리가 반가운 게 건축주가 오셔서 이 집 원래 모습 너무 좋다. 좀 이 모양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시기의 한옥들 완전 막 바꿔버리고 하면은 또 좀 안타깝다는 생각 가끔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반가운 시작 출발이었고 그래서 이 한옥 조금 원래 모양 살리면서 해야겠다 마음 먹고 설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당의 모형, 이 장독대, 이 장독대도 굉장히 이제 그 시기 대표하는 부분인데 보통 신고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법 면적이 돼버리는 거 조금 안타깝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상황 아니었고 주방 밑에 그 안방 주방도 그 당시 그 옛날에 여기 아마 아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바꿔버렸어요. 하여간 여기는 남아있진 않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안방에서 여기 다락 올라갈 수 있는 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그 마당에서 쓰는 수납장. 이것도 굉장히 그 시기에 잘 살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건물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결정한 게 우선 수선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지 면적은 140제곱미터 좀 넘고 대장상 건축 면적이 66. 얼마 제곱미터인데 그래서 건폐율이 46.5% 나오는데 근데 문제가 이 한옥이 자연 경관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이 40%밖에 안 되고 여기 층층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거 문제가 없었고 근데 다른 거는 못 해요. 이 사항에는. 그래서 준축은 못 하고 대수선은 조금 헷갈리는 거 지금 대수선도 그 기존 건물을 그냥 인정하고 이런 경우에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 중간에 바꾼 건지는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해요. 하여간 대수선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간 새로 뭔가 못해요. 증축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수선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지원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거 그때 정리를 했냐면은 불법 증축 우선 있었고 이건 철거하고 지하는 그냥 그대로 뒀던 거고 이것도 철거하기로 했었어요. 이제 포함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그거는 걷어내는 걸로 보고 이거 우리 설계한 평면입니다. 그 전에는 다 마당 통해서 동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집이 기역자가 그냥 다 내부 동선이 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화장실 같은 공간 작아도 되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폭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우선 여기까지 동선이 되고 부엌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 원래 위치대로 뒀을 때 여기 뒤에 방까지 갈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도 그냥 문짝 하나 놓으면은 기역자 우선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방 두고 화장실, 부엌, 자실, 대청하고 TV방, 옷방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칸체 옆에 이제 손님방 및 취미실로 쓰겠다 하셔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 살리고 교체됐던 장호들 우리 그 시기에 좀 적합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고민 많이 됐던 거는 이 장호, 원래 있던 장호들이 굉장히 얇고 창지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하고 유리 설치 못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쪽에다가 그 문짝 추가로 놓던지 아니면 이거 새로 하고 그래서 우리 새로 하기로 하고 이제 전통 목수하고 같이 해서 유리는 조금 복층 단열 유리로 쓰고 조금 개선을 한 걸로 보았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유리 저도 조금 걱정하긴 했었어요. 단열 유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장호가 많고 그러면은 틈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추울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건축주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는 괜찮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신축할 때 이따가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새로는 하되 같은 모양으로 했어요. 이 집. 그래서 이 원래 모양 살렸습니다.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집 고쳤을 때 고민이 되는 거 신자하고 이제 고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색깔 차이 좀 특히 처음에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그 나무 깎기하고 다시 칠을 하더라도 훨씬 진해요. 이제 새로 놓는 부분보다. 근데 새로 놓는 부분 그렇다고 작색으로 맞추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면은 뭔가 안 곱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그 작색을 안 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지금 가보면은 요거보다 훨씬 그 차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비슷해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말씀하세요. 재활용한 건가요? 다시 깎은 건가요? 이 장호 전부 다 새로 짰습니다. 새로 똑같이 예, 그냥 짠 같은 거예요? 모습으로, 같은 창살로 아까 했습니다. 보온유리라고 하신 단열유리라고 하신 예, 복중 유리의 페어글라스 그 복중 유리의 로이 유리, 그러니까 그 단열 처리되는 유리 또 따로 있어요. 일반 페어글라스 있고 단열 유리 중에 이제 그 페어글라스에다가 로이 코팅하는 유리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걸로 하려면 알곤가스까지 제공한 유리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있어요. 문은 한 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중문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겹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냥 여기 한 겹들 문. 근데 이거 우리 신축할 때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이 안쪽으로 그 문짝 더 놓으려면은 덧장 붙여가지고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조금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 괜찮다고 하시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거 문짝들이 두꺼워지긴 해요.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런 인방에는 이런 것도 다 새로 넣어야 되는 그 사항이었어요.
안에도 조금 덧문틀 좀 생기고. 그래서 여기는 대청 모양이고, 대청에는 그 장살 알 수가 없었는데, 그냥 이걸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잡고, 부엌은 이것도 그 시기에 자주 봤던 모양이어서 그냥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 한옥 이렇게 새로 탄생한 거예요. 예. 대청의 모습, 오른쪽에 부엌으로 가는데, 다락은 우리 여기 일부 안 한 거 동선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 계단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다락이면 머리랑 부딪히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만 다락 놓고 여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 시원하라고. 근데 건축주가 여기 꼭 했으면 좋겠다, 장호까지 가서 장호 열고 다락에서 이렇게 마당 구경하고 그러고 싶다고 하셔서 이 부분을 했어요. 예. 이건 안방의 모습. 또 보시다시피 늘 수납이랑 여기저기 집어넣고, 여기 반침 부분이에요. 반침으로 조금 밖으로 드러내고 수납 공간 만들었어요. 부엌 모습. 그대로 전통 목수가 그 타락을 새로 잡고, 네. 이거 우기노 한옥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 플러스 중축, 개동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지원금 받고 진행했습니다. 원래 한옥의 모습입니다. 이거 좀 말씀드려야 되나? 반침이라는 거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달아내는 부분, 이제 주로 그 중요 기둥이나 이런 거 세우는 거 아니라 그냥 있는 데에다가 조금 달아내서 이렇게 밖으로 빼는 공간인데, 한옥은 그게 면적에 안 들어가는데,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는데 그 특례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그 한옥은 그런 완화를 줬을 때 그 연면적에도 빼야 되는 거 아마 제가 봤을 때 법 개정했을 때 깜빡했나 봐요. 왜냐면 용적률에 들어가요. 이거 우리 할 때 그거 엄청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엄청 크게 말고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완화를 받으니까 우리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거 자령이 되네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하여간 우리 다 국토부까지 문의를 넣었어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거기서 답이 나온 거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서 따로 제외되는 거 그 항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공식적으로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못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예. 이랬을 경우 들어가요. 근데 반침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잡힌다 그거예요. 예. 저기 질문해도 돼요? 물어보세요. 예. 그 집이 이렇게 산 비탈에 있는 예. 집이죠? 예. 저 그 집 어딘지 알겠는데 가보셨군요. 지나갈 때마다 대체 여기 자재를 어떻게 갖고 와서 공사하셨을까 엄청 궁금했거든요. 아르키까지 가서 다 다 사람들이 짓고 올라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동네 그것도 그 공사비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만일에 차량이 못 가면은 다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골목이 어마어마해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시공사도 그때 이혼을 거의 못 보셨어요. 예. 이상보다 많이 들어가서. 예. 그런 면에서는 은평이 훨씬 편해요. 시공하기가. 그래서 개동에서 또 우리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자가 이 집을 구입하시고 딱 봐도 여기 뭐 이런 부분 있고 그거 또 면적에 잡혀있지 않을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죠. 이거 다른 얘기인데 대나무 있잖아요. 건축주가 처음부터 대나무는 자기가 패겠다. 저는 처음에 조금 아쉬워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없애겠다고. 조금 아쉬워했는데 근데 이거 해체하면서 깜짝 놀란 게 그 뿌리들이 한옥 밑에 반 정도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중에 여기도 죽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대나무. 진짜 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절대 심지 말라고 하고요. 네. 심으려면 밑에 큰 다라이 같은 걸 묻어놓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거 뭐 무슨
세면이나 콘크리트로 뭔가 만든다고 해도 뿌리들이 조금씩 크랙만 있으면 훅 나가요. 그래서 넓은 시골에서 심는 건 맞는데 도심 속에서 하면은 아예 그 뭐 쇠 화단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하면 몰라도 땅에다가 심지 마세요. 이거 그 대나무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고 이 한옥은 원래 모양 별로 이쁘진 않았어요. 이거 보시다시피 그때 여기 창호나 이런 것도 다 교체됐고 그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다가 이제 여기 팔게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거는 그때 그 당시 집의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 집 여기 이런 거 비한옥으로 있었고 여기 뒤에는 불법 증축으로 뭐 화장실 다 만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다 없애고 비한옥 부분 한옥으로 여기 다시 설계해서 이 부분 증축으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한옥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 수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기존 한옥 이렇게 조금 그 현행법하고 맞지 않아도 수선 대수선 하면은 인정받고 그 증축 부분만 그 현행법에 적합하게 하면은 됩니다. 예. 그렇게 진행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집을 해서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새롭게 증축을 했는데 시공사하고 같이 신경을 써서 고재 구해가지고 고재로 증축했어요. 왜냐면 기존 건물도 다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한옥 신축으로 다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만 이렇게 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잘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신축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한옥도 우리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미지 드리고 여기 요런 것들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 신축할 때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은 진짜 어렵고 아니면 석가래 모습이나 이런 거 이런 옛 모습 진짜 그 특별한 맛이 있죠. 예. 오래된 한옥들이. 저 서랍장 같이 생긴 예. 위에는 예. 천장이 저렇게 반자 이렇게 있나요? 예,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기 천장, 예, 저 창문 이 앞에 천장. 창문 위 이 부분 예,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거기가 왜 석가래가 안 나오고? 여기 보시면 그 석가래 사이 우리 단열재 넣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합판되고 이제 칠하고 그 사이에 석가래 사이에 우리 단열재 넣었습니다. 거기만요? 이쪽은 안 넣고. 위에는 넣었는데 근데 위에는 여기 개판 놓고 위에다 단열재 놓고 흙 놓고 기와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간 얼마 없어요. 그래서 석가래 보이게 하고 위에다가 처리하려면은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도리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거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제 반심으로 뒤쪽으로 우리 뺐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잘 나왔어요. 한옥도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늘 좋은 게 그 착용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이제 우리가 창호 통해서 다른 공간 보고 거기 또 창호 있으면 또 다른 공간 보고 정말 한옥 공간이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정말 동에서 보고 이건 정말 한옥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안방에서 보시면 마당 보이고 이 방도 보이고 여기 인원상까지 보이는 상황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만족스럽게 이 프로젝트 잘 완성됐어요. 자, 조금 더 이 얘기 많은 프로젝트 이제 채부동 한옥입니다. 보시면은 시간도 한번 보고 네, 괜찮습니다. 이 한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반 걸렸어요. 건축주가 처음 집 고치는 거 나을지 아니면은 뭐 신축 나을지 정하지 않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칠 생각도 조금 있었는데 근데 왜 안 됐던 건지 한번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한옥도 2021년 국토교통부의 올해 한옥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해피했어요. 예. 너무나 고생해가지고 상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자, 이거 원래 있던 그 배치도입니다. 이 한옥이 굉장히 그 마당이 좁고 길쭉했어요.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골목 전부 한옥들이 이런 방향으로 디귿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또 여기 뭐 그 렉상 같은 거 깔고 조금 거의 반 실내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조금 경사가 있고 단계적으로 한옥들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실제 갔어요. 좀 굉장히 희한하다는 생각 들기는 들었어요. 이렇게 좁은 마당, 길쭉하고 좁은 마당. 근데 검토하니까 현황 측량 물론 했죠. 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갖고 보시다시피 기둥들이 나와 있어요. 기둥은 물론이고 그럼 저만은 여기까지 가겠죠. 완전 골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옆집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밀려 있어요. 집을 잘못 지은 게 아니라 지적도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법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골치가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는 수선을 하면 시용 준다. 구청은 접수를 못 받는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 받으려면은 신축 가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아니면은 뭐 지원금 없이 수소만 하고, 근데 건축주 물론 이제 지원금 필요하신 상황이고, 그래서 이 집 그냥 신축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것도 좀 예전 그 다른 한옥들처럼 동선이 일부만 이제 안에서 되고, 여기 댁 깔고, 여기도 그래서 반 이제 그 실내화하고 화장실로 쓰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뒤에 어차피 집 지금 우리 철거 못하니까 여기서 버리는 게 여기서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시 요거는 이렇게 압축시키면은 디귿자로 이렇게 도저히 못 놓겠어요. 이것도 우리 설계를 하면서 그 서울시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뭐 지원금 준다 안 준다 이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때 담당자가 굉장히 경험 있고 괜찮으신 분이셨는데, 자기 경험상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기존 골목하고 다 디귿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돌리는 거, 그거 자기가 봤을 때 그 심의위원들이 문제를 볼 수는 있다. 근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 그 정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설계를 그래도 했어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이렇게 좁은 마당 더 들어가면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이거 작성했어요. 설명하고 똑같이 넣으면은 이렇게 그 못쓸 한옥이 나오기 때문에 배치 바꿨다. 이렇게 그 어필했으니까 통과가 된 거예요. 다행히. 자, 이렇게 우선 설계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어요. 잠시만요. 뒤에 보는지. 너무나 작아가지고 그 필요한 면적 하려면은 어딘가가 2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집. 근데 이것도 고민하다가 근데 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또 검토를 하고 이 동네 심의동에서 그 예외상으로 2층 허가 받을 수가 있다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일부만 작게 2층 하자 했는데 이것도 3D로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봐도 제가 심의위원이면은 이거는 통과 안 시킬 거예요. 전체 동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단계식으로 1층으로 올라가는데 몽땅 갑자기 2층이 나오면은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 낸 거 잠깐만요. 이거 조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 스키플러 했어요. 여기 법적으로 1층이지만 사실상 반지하 정도 우리 낮췄어요. 낮춰가지고 습에 강한 공간, 그 욕실하고 여기 세탁실 및 파우더룸 놓고 그리고 서재는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마당에 들어가시면 이거 여기 바닥인데 여기 뭔가 있는 거 보이지만 길가에서는 그냥 높은 1층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설명 막 다 잘 적어 놓고 제출을 하니까 통과가 된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넣었던 거고, 제가 조금 재미로 원래 했던 2층 한번 넣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지금 여기 없네요. 근데 뭐 상상만 하셔도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 진짜 법적인 부분들이 진짜 복잡하고, 아, 신경 엄청 쓰이고, 엄청 꼬이고 그랬어요. 심지어 중간에 항목이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협의를 하고, 인허가 지금 접수하겠다고 구청에다가 한번 연락하고,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담당자가, 건축사님 정말 죄송한데, 이제 법규가 바꿔가지고, 이 한옥에서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는 거 지금 못 받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우리 붕 떴죠? 이거 경계선 이런 거 다 지키려면은 하는 게 더 압축된 거예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거의 한 달 우리 붕 뜨다가 또 연락 온 거예요. 근데 정말 고맙게 솔직히 우리 말고 다른 건축소 사무실 좀 검은 있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이 동네 맛백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 그 항목이 있는 거 발견한 거예요. 맛백 건축이 뭐냐면은 이격거리 없이 건축 거의 붙듯이 짓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허가 받으려면은 또 심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 맛백 건축으로 했을 때 다 불연제로 마감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여기 됐었냐면은 일반 목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화재 관련된 인증받는 목재를 써야 되고 그거는 수입 더글라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또 시공비가 그 사항 하나로 거의 2천만 원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네. 하여간 그걸로 해결하고 그것도 심의 보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심의 몇 번 본 건지 기억도 안 나요.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기억 버린 것 같아요. 이제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지원금을 예. 안 받으면 저런 심의를 안 해주셔도 되나요? 뭐 지원금 안 받았을 때 그래도 수선밖에 못 해요. 그러면은 그 주요 구조도 못 건드리고 지금 대수선은 그러니까 옛날에 한옥 같은 경우 다 헐고 뼈대만 남기고 수선으로 진행했거든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외벽 이런 거 건드리는 것도 대수선 속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나 지금은 또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렇게 하려다가 또 막 민원 때문에 뭔가 상황 생기고 다시 대수선 재접수하고 막 그런 경우도 지금 봤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은 운이 좋으시면은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좀 너무 재산권 침해 아닌가? 내 집을 지원금 없이 내 마음대로 짓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 고치는 범위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진짜 완전히 잘 고치고 싶으시면은 정말 지붕 다 내리고 목재 뭐 썩은 부분 다 교체하고 그러니까 주유 구조도 그러니까 기둥 보호 도리 중에 3개 이상 건드리면은 대수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기둥 하나 뭐 동가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둥 밑에 썩은 부분 교체하는 거 그거는 지금 빠졌는데 나머지는 엄밀히 따지면은 툭 하면 대수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정말 그동안 우리도 진행했던 방법 지금 계속 엄격해지고 있어요. 정말 몇 년간에 저 상상 못할 정도로 우리가 건축법이랑 이런 거 계속 뭐 엄격해지고 그리고 특히 젊은 주무관들이 더더욱 이제 안 봐주세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그것 중에 종로구 특히나 까다로운 걸로 유명해요.
근데 사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도 그동안은 사고도 나고 막 그 피해도 크고 막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결론 내린 거 무조건 FM대로 하자. 그래야 밤에 잠이 와요. 네. 정말요. 안 그러면 진짜 너무 신경 써. 아, 이 부분 걸면 어떡하지? 하지 마세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집, 문화재 또 뭐 조사도 있었고, 이런 오래된 저기 동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시간이 걸려요. 심의도 몇 번 보고, 뭐 문화재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또, 그래서 이거 뭔가 우리 법규 다 찾아서 또 무슨 항목으로 무슨 만화를 받겠다 이런 거 다 정리했던 그 제철 도면이에요. 2층 그 완화 신청했을 때 이거 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 설명하고 이제 미관적으로 1층 한옥 같다 설명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분홍 한옥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맞게끔 거기 붉은 벽돌 많아요, 서촌에. 그래서 붉은 벽돌로 하고 이것도 다행히 심의에도 다 잘 통했어요. 옛날에 이런 거 문제 됐었는데 아니요. 그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 잘 설명하면 그러니까 서촌은 붉은 벽돌의 그 이런 붉은 벽돌 문화가 있는 거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심사위원 누구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운 좋게 이런 거 인식 있으신 분 오시고 그래서 우리 그 주변에 그 맞게끔 붉은 벽돌로 하겠다 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만일에 다른 데에서는 은평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아마 떨어질 거예요. 네. 전동 그 방식으로 아닌 걸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 우리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여기 부엌하고 일부 대청 여기 아까 설명드린 그 스키플로어 그래서 왼쪽에는 올라가고 오른쪽에 이제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 계단에 수납다 이제 기억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인테리어 설계 그 내부 설계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이런 것도 이 계단을 여기다가 놓으면 평상이 되고 여기 프로젝터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석 깔고 영화 보신대요 건축주가.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서재이고 밑에는 이제 화장실, 욕실, 대청 그리고 이 건축주 그때 진짜 그 딱 코로나 터졌을 때 이 집 완성되고 들어가셔서 채택 가니까 너무 좋았다 하시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다. 좋아해 주시니까 우리도 뿌듯하죠. 네. 그리고 잠깐만 시간 볼게요. 조금 자유시간 가지면 그러워서 마지막으로 은평에는 정다운 집 좀 소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집 올해 서울 올해 우수 한옥 선정됐고 심의 공감상도 받아가지고 이 집도 결과 우리 너무 진짜 뿌듯했어요. 이 집 건축주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자식이 이제 다 크고 이제 자기 제2 인생 준비하시던 분 지금 거기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전통 한옥에 대한 관심 많으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지는 없는데 옆집까지 우리 여기 두 채 같이 설계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조화롭고 그러니까 이 입구상 여기 똑같이 있고 형제집 같은데 내부가 완전 성격 달라요. 겉으로는 비슷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분들이 모던한 공간을 원하셔서 그래서 넓은 부엌에 대청 위치가 넓은 부엌하고 식당 있어요. 근데 거기 2층에 있으니까 이런 천장 있고 근데 이분들이 전통적인 구성 좋아하셔서 앞에 사랑채, 본채 이제 분리됐고 대청은 2층 위에 2층 없어서 이제 구조가 이제 대들보 석가래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그 다른 분들이 그냥 시스템 한식 창호 하시고 이 분들이 이제 전통 한식 목수한테 맡기고 싶다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 집 한옥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더 이제 감동을 받는 거 있어요. 근데 각각 자기에 맞게끔 하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없고 양쪽 만족하게 나오셨는데 단 이거는 이 전통적인 맛이 더 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 집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있고 그 은평 한옥마을 이제 우리가 4강 여기서 진행 이제 하고 그러니까 서희제 저 다른 집 그 갈 텐데 이 집은 우리 최근에 너무 막 이것저것 들리고 하고 뭘 하고 좀 부탁하기가 좀 무리였어요. 여기 방문하는 거. 그래서 이번엔 좀 쉬고 이제 서희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집 그 대지 제가 지금 그 면적을 안 적었네. 여기 대부분 대지들이 면적이 한 70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은 우리 이 정도 설계하면은 건폐율은 한 40% 정도 됩니다. 더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 사랑채 따로 있고 여기 대문칸이 있고 대문칸 들어와서 이제 앞마당으로 이제 가고 현관 들어가면은 대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누마루 방 있고 또 가면은 부엌 있고 식당 부엌 있고 다용도실, 안방, 화장실도 우리 가능하면은 이렇게 분리를 해요. 이제 그 세면대 있는 공간, 병지 이제 샤워실, 계단은 조금 최소화해서 이 칸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2층입니다. 원래는 여기 그 아들 공간으로 설계를 했는데 집 완성되니까 장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축주가 좋아하시고 아싸 하고 자기 취미 공간 이제 여기 하시는 거예요. 그 서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거기서 이제 취미 공간으로 쓰시고 그리고 이 집은 그 건축주도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 하셨던 게 2층은 툭하면 마당도 답답하고 좀 모르겠지만 근데 2층 아예 하나면은 또 너무 눌린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거 좋겠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생각 비슷해요. 2층 툭 하면은 마당이 진짜 답답해져요. 그래서 뒤로 몰렸어요. 그래서 이쪽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아들 공간으로 하고 여기 마당 쪽은 2층 인식 덜 되게 여기 자리 잡고 그래서 대청 있는데도 여기 1층만 했어요. 그래야 이제 전통 대청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사랑채 또 별채 부르기도 하고 사랑채 부르기도 하고 또 물론 1층으로 해가지고 길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1층 같은 한옥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면인데요. 딱 보시다시피 제일 낮은데 앞에 사랑채 여기 문칸 다음에 높은 대청 이제 2층 부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그 부담스러움 조금 많이 줄이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마당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모양이고 여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여기 형제집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주차장 이렇게 몰리고 여기 사랑채 여기는 대청이는 1층 부분 2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누마루입니다. 이제 마당에 사랑채 그 연장 공간 되기도 하고 그 느낌은 마당 공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노마루를 굉장히 잘 쓴다고 하세요. 이제 또 사람도 놀러 올 때 또 그 등산도 좋아하시는데 저번에 한번 우연히 거기 갈 일이 있었는데 사람도 모이고 들어가니까 정말 여기다 앉아서 막 대화 나누고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마루 있고 여기는 대청이고 이쪽은 이제 대문칸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고로 쓰셔요. 이거 대청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높은 대청으로 했습니다. 고창 놓고 근데 이거 구조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조금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만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 방도 우리 고민하다가 올렸어요. 누마루 방으로 이름 주고 왜냐하면은 그 한옥에서는 좀 가구 배치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 소파 원래 놓겠다고 하셨었는데 우리 다 그 시뮬레이션 해드렸어요. 여기 놓으면 여기 안 좋고 저기 놓으면 여기는 맞고 뭔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누마루 올리고 이제 방석 깔고 뭘 하고 필요 없을 때 치우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쪽 반대쪽 TV 있거든요. 바닥 생활 좋아하시는 편이셔서 그 침대도 없으세요. 이제 이불 깔고 주무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맞는 해결법이었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 자식 생활 조금 힘들거든요. 그냥 저 입식 생활 하면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뼈도 뻑뻑하고 저는 못하겠는데 이분들이 잘하세요. 좋아하시고. 예, 하여간 그래서 이 누마루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 난방되고 그냥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도 뭐 수납도 이제 타락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 창호 여기도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전 그 한옥 설계를 하면서 창호 엄청 고민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처음 한국 오니까 설계하면은 아 이거는 너무 추울 텐데 그 생각보다 아 한옥 원래 그래요. 그거 답이었어요. 아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고 창호 목수님하고 지금 아직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분 그때 한번 모아서 소장님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그 스타디 좀 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뭘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독일에서 뭐 자재도 수입하고 이런 그 바람막이 가스켓 같은 거 수입해서 해보고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참 하다가 이 방법 지금 나오는데 그 사이에 물론 이제 바람 안 들어오게 샤시하고 비슷하게 모헤어 같은 거 이런 거 설치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사실 두 짝 플러스 두 짝 이중으로 하면은 샤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두꺼워져요. 여기 덧문틀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 덧붙인 거. 근데 이거 두 짝 모기장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문제도 너무 거슬려서 지금 이렇게 해요. 이제 한 짝 우리 고정으로 넣어요. 어차피 뭐 그 미닫이로 했을 때 한쪽 보통 쓰듯해요. 그래서 이건 고정시키도 여기 바람길 다 실리콘으로 막아요. 그리고 유리는 22mm 로이 플러스 아곤가스 제공한 유리를 써요. 그럼 여기 한 짝만 열고 닫게 하면서 여기 그 롤팡충만 사이에 넣어요. 얘 안 쓰니까 여기 사이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그 열고 닫는 문이기 때문에 바람길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짝만 추가로 넣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유리만. 얘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서. 그래서 세 짝으로 해결이 돼요. 재부동부터 그 생각해서 이제 쓴 방법인데, 재부동도 여기 완전 조금 추울까 고민을 했는데 완전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도 많이 고민을 해서 개선하면은 전통 목수한테 맡겨도 제 생각은 괜찮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 창호만큼 이제 수치가 안 나오겠죠. 만일에 그 시험을 한다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통 장호의 맛도 보고 불편할 정도 아니니까 저 개인적으로 한다면 또 이렇게 해요. 제 집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한옥만 가능한 게 그 단열 법규적으로 그 단열 규칙에 완화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신축하실 때 단독주택 하실 때 이거 그 창호 관련된 그 인증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예. 대수선이면 되고 근데 신축할 때 안 돼요. 자, 대청이고 부엌, 식당 보시다시피 부엌도 그냥 선호하시는 거 그냥 하시면 되고 여기는 2층 거실. 오늘 고생해주신 다니엘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